자, 이제 요소받으러 갑시다. 7절에 이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남았죠. 전체적으로 이제 법인세법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법인세법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법인세법 공부를 할 때도 얘가 이제, 개별세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세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1조에서요, 과세요건과 납세제를 차를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이제 세법을 말합니다. 개별세법에서는 항상 그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총칙 정리하시고, 두 번째 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고, 세 번째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에서는 이 과세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 요건이 충족해야 국가가 조세 채권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과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거의 이제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요건은 첫 번째 뭐 있다? 과세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납세 의무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세 번째 과세 표준이 존재하고요. 네 번째 이제 세율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세율은 그닥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그죠? 항상 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 부분도 그죠? 자, 세액산 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가 되냐, 그지? 그걸로 끝나냐, 그러지 않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와서 제 7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과 그죠? 이렇게 납부세액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금에서 송금총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사하면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각사하면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이제 나올 만한 내용이 뭐 있을까? 결손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결손금은 공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차기 이후로 넘겨서 공제하는 이월 공제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소급 공제라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소급 공제를 하게 되면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월 공제를 뭘로? 원칙으로 하고요. 그죠? 소급 공제는 그죠?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직전 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했고, 또 직전 연도에 법인세 납부했고, 그죠? 또 당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환급 신청까지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손금의 의미하고 또 2월 공제, 또 소득공제에 의한 환급을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과세표준 계산에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 납부세 계산 과정에서요, 당연히 세액 감면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여기서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조특법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든가, 고용 창출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보셔야 될 거 뭐가 있다? 세액공제 쪽에 초점을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세액공제도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조특법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법인세법 규정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 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해나가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제가 2016년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과 다른 것이 자 뭐에 따른 회계 처리에 따른 뭐가 있어? 것이 경정에 의한 세액 공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이때 외국납부 세액 공제는 그지 원천지급 과세 원칙에 터잡아서 거주기에서 정산을 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 공제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도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들을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이제는 문제 1번 가서 한 문제 놔뒀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꼭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쪽은 어디서도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어? 입금불사님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죠? 2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도 어디하고 자산 수중이익도 채무 면제이익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보면서 이제부터는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죠 1번입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이 자료를 요약해 본다면 자료를 요약해도 되고요. 요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상 문제지를 받으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물음을 먼저 후다닥 먼저 보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합시다. 그럼 자료를 요약하면서 첫 번째 뭐가 있나? 사례 1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네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합시다. 가보십시다. 자, 주식회사에는 기업 개선 작업의 과정에서 실세 회계감사 결과 분식결산 사실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주식회사 그죠? A라는 자가 뭐를 받는 과정에 그죠?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했다? 분식결산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분식결산 나오자마자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연결을 좀 시키고 가셔야 됩니다. 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지조사 등을 통한 재무제표의 감리를 받았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비용 375억, 2016년도에 비용 285억, 2017, 4년도까지의 누적된 비용 1336억을 각각 과소계상해서 2017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996억 원의 비용이 과소계상됐음을 밝혀졌답니다. 이후 A의 대표이사 등 분식결산 관련자들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를 받았답니다. 당연히 이제 회계감사를 아우르는 법이 뭐가 되니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되니까 얘를 이제 줄여서 외감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한편 과세관청은 A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송금불상입 등으로 2015, 16, 17 사업자의 법인세를 증액경정 처분한 바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까지 나왔나? 분식결산으로 인해서 그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그죠? 감독기관으로부터 뭐를 받았고 감리를 받았고 또 하나 자, 이 주식회사 A는 뭐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죠? 과세관청으로부터 뭐까지 받았다는가? 증액경정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글자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서 이 분식결산을 시정을 할 거예요. 그때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 문제를 끌어갈 것이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액경정을 받았다면 국세기본법의 증액경정에 따른 효과 문제를 따지고 할까? 오케이? 그러면 뭐한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조문, 즉 22조의 제1항의 조문을 안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그죠? 당연히 국세기본법 규정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야.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했을까? 이 주식회사에는 분식결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분식결산에 대해서 시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아까 안 봐도 뻔하네요. 그죠? 경정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과세관청이 의해서 이루어진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그죠? 자, 그 부분 나왔죠. 2015, 그죠? 16, 17 사무대 법인세를 증액 경정 처분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A는 스스로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조작된 부분은 송금 산입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며. 그치? 자, 뭐 했을까? 그치? 과세관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과세관청은 A가 분식결산이 적발되자 비로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건 신인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렇죠?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정 청구에 대해서 뭐를, 신인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위반이다. 이거를 가지고 뭐 해준다는 것이야, 당연히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사례에는 몇 가지 주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분식결산으로 인한 사실과다는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이 세액공제.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에 대한 문제. 이게 1이야. 이게 2가 돼. 세 번째는 국세기본법의 신식과 관련돼서 이 경정 청구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가야 될 내용이 되겠죠. 사례 2로 가서 정리합시다. 주식회사 B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은 2015년 영국 령 케이만 군도에 여객펀드를 설립하고 2015년 8월과 9월 B로 하여금 회사 자금 5천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후 다시 여객펀드로 하여금 8천만 달러를 바하마에 있는 제3자의 개인 계좌에 송금을 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갑이 B의 자금 8,8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봐서 727억 원을 해당 사무소에 입금해 상입하면서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였고 2019년 6월 9일 B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했답니다. 오케이? 자, 한편 각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B의 지분은 45%이며 나머지 지분은 B의 임직원들과 계열회사 등에 분산이 되어 있답니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이 있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갑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고발했네요. 그러면 사례 2에서는 뭐가 있나요? 사례 2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주식회사 B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주식회사 B에, 자, B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B에 누가 존재할까? 대주주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대주주 누가 존재하나? 대주주 겸 또 대표이사인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갑이라는 자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갑이 뭐였어요? 여객펀드 등을 통해서 이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세 문제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갑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고발까지 지금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 후 B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답니다. 즉 B와 갑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제 제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를 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B는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취했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승소를 해서 B라는 친구가 뭐를 가졌어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은 당연히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음을 한 번씩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물음 1에서 이제 한번 정리할 내용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될까? 분식결산을 물어보거나 신의측을 물어봤겠지. 사례 1과 관련해서 과세관청이 A에게 신인성실 의무를 적용하여 분식결산으로 과세 계상된 비용을 송금 산입하지 않고 한 부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보시죠.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끌어가면 되겠죠. 쟁점입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과세관청이 자, 누구에 대해서 납세자 자, 누가 존재하나요? 당연히 납세자 A 법인에 대해서 신의 측을 주장한 것이 부가처분을 한 것이
부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8점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답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럼 논거를 가져가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논거는 어디를 가야 될까? 국세기본법에 그죠?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치? 원칙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물어볼 때는 항상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죠? 자, 배치가 되기도 하는 합법성의 원칙을 그죠? 같이 가지고 와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의칙은 뭐다? 혹시 납세자는 혹시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걔를 뭐라고 얘기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합법성의 원칙은 뭐가 될까? 그죠? 당연히 혹시 세무공무원은 혹시 또는 과세관청은 혹시 세법에 따라서 혹시 자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뭘 해야 되고 그죠? 과세를 해야 되고 또 그죠? 자 뭐에 있어서 조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에 그죠? 요건이 뭐가 되면 충족이 되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감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끌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례가 과연 신의칙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아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례 판단입니다. 혹시 자 뭐가 됐어요? 그죠? 당연히 비용의 그죠? 과대 계상에 대한 계상분에 대한 뭐는 수정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사항 중에서 뭐가 됩니까? 강제 그죠? 신고 조정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혹시 자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죠?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서 혹시 합법성의 원칙이 뭐가 적용돼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신의칙이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이게 이제 쟁점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결론 가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세요. 뭐다? 혹시 과세관청이 납사 A법인의 신의칙 위반이죠. 위반을 주장해서 혹시 한 과세 처분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 당연히 뭐라는가? 이거는 혹시 과세관청이 혹시 자 뭐를 혹시 법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자 신의칙은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신의칙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뭐가 적용돼야 돼요? 합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과세관청의 그치? 자, 주장은 그치? 전혀 뭐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죠? 답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문제 그치? 1번에 대한 내용을 풀어가는 그치? 요령이 되는 겁니다. 물음 1 충분히 정리됐죠? 자,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이 글을 예쁘게 쓰더라도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은 물음 2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물음 1과는 별개로 사례 1과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 58조의 3 분식결산을 위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을 제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규정의 의의와 적용 요건 자 보세요. 그죠? 자 뭐를 두고 있다는가? 혹시 분식 결산으로 인한 혹시 자 사실과 다른 뭐에 의한 혹시 회계 처리에 따른 혹시 자 뭐에 의한 경정에 의한 그죠? 자 세액 공제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의의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가져가서 쓰면 되겠네요. 혹시 자 뭐하지 않고 분식 결산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서 그죠? 자 뭐란 경우에는 경정 청구에 의해서 혹시 그죠? 자, 그죠? 환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뭐하지 않고 그죠?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그죠?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액을 뭐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고 그죠? 자, 뭐하겠다? 세액 공제 방법을 적용을 하겠다.
그치?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분식결산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쟁이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적용 요건 여러분이 꾸려가면 되겠죠. 그죠? 적용 요건으로 가져갈 건 첫 번째 뭐가 있다. 그죠? 법인이 사실과 그죠? 다른 그치? 회계 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오케이? 근데 그치? 누구 그치? 감사인 등이 그치? 감사인 그치? 등이 그치? 자, 뭐 했다는가? 그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그죠? 감독 뭐로부터? 기관으로부터 그죠? 으로부터 뭐를 받았다는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치? 그에 따라서 뭐 했어요? 그죠? 분식결산을 뭐 했다? 그죠? 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식결산의 시정에 따라서 그치? 자, 뭐 했다는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뭐 했다? 그죠? 경정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자, 이게 이제 적용 요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환급의 방법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정비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비를 해 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정비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가시죠. 그죠? 세 번째, 세액 환급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죠? 자, 구체적인 환급 제한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 환급 제한 방법은 이거는, 그죠? 방법은 뭐가 됩니까? 그치? 자, 기본적으로, 그죠? 자, 과세관청에 환급 결정이 난 경우에도 뭐 한다? 그치? 자, 매년, 그치? 매년, 그죠? 자, 환급세액에, 그죠? 환급세액에 얼마를, 그치? 20%를 뭐 한다? 세액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를 할 때도, 그죠? 세액공제의 순위는, 세액공제, 그치? 순위는, 그치? 뭐로? 후순위로 뭐 하겠다는가?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5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매년. 그지? 자, 5년 동안 이거를 계속 그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5년의 기간 동안 그죠? 기간 동안 뭐 한다? 세액공제를 그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죠? 자, 5년 경과 후에 그지? 경과 후에 그지? 자, 뭐가 있다면 그죠? 자, 환급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환급세액이 그죠? 세액이 그치? 있는 경우에는 그죠? 그때 뭐 하겠다는가? 환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그치?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치? 충분히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걸 이제 글자로 쓴다면 2019년도 기속부터 뭐 한다? 20%씩 세액공제한다. 5년의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5년 경과 후에 혹시 자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때 가서 뭐 해주겠다? 환급해주겠다. 끝! 됐어요? 이렇게 정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에 가서 여러분이 정비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물음 3에 갔더니, 자, 사례 2와 관련해서 갑의 횡령행위를 상여로 사회에 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을 쓰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죠? 횡령 금액에 대해서, 그죠? 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그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견해를 좀 정리하라. 자,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회에 유출된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뭐 그죠? 기타 사회 유출로 뭐 하는 경우 그죠? 소득 처분하는 경우를 뭐 하고 그죠? 소득 처분하는 경우를 뭐 하고 제외하고는 자, 뭐 하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뭐 그죠? 사정이 없다면 뭐 한다? 상여로 그죠?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견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횡령으로 소득 처분하지 않을까?
당연하다는 거. 오케이? 그치? 자, 그때 이제 뭐가 됩니까? 그치? 그죠? 두 번째 지문에서 나온 게, 그치? 기본적인 입장을 기술로 대부분의 시에시한 사회 유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 자, 보세요. 사회 유출에, 그죠? 자, 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죠?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판단 기준은 뭐가 돼요? 한마디로, 그죠? 자, 특별한 사정 여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치? 특별한 사정 여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한 사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치? 자, 누구, 그죠? 자, 그치? 횡령의 주체, 횡령의 주체가, 그치? 법인에서의, 그죠? 법인에서의 뭐, 그죠? 지위, 이거를 먼저 고려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횡령이 되겠죠. 그러나 사용인의 경우에는 뭐 횡령이 되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횡령에 이르게 된 뭐예요? 그죠? 경위를 역시 포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자, 어디 역시 해당 법인이 역시 해당 법인이 역시 그죠? 해당 법인이 횡령 금액 횡령에 대한 역시 뭐 그죠? 후속 조치를 어떻게 그죠? 후속 조치를 어떻게 그지 취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뭐 하는 것이다. 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써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멋진 글귀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문제를 잘 냈습니다. 왜냐하면 고루고루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주 고루고루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주 문제를 잘 낸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끝. 그지? 그리고 이제 8자로 가서, 그죠? 어디를 갈 거냐면, 그 밖에 법인세로 가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그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그지? 굉장히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연결합세도를 할 때도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법인세법에 이 문제 정도는 꼭 풀어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는 방법 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법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저희 관리자님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공부에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 거냐, 그지? 저희가 이제는, 그죠? 자, 그지? 어디를 가서 정리할 거냐면, 그 밖에 법인세로 가서 좀 정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밖에 법인세에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단독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많이 하는 거고요. 또 특히나 이제 영리내국법인을 중심으로 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8절에 이제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밖에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8절에서 제8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8절의 내용을 공부하시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밖에 법인세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 총칙에서 이제, 법인세는,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 있다? 영리내국법인의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즉,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존재하고 또, 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존재하고 또 연결납세도가 적용이 된다면 연결납세 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법인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 정도는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을 좀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그죠? 비영리, 그죠?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법인의, 그죠? 법인세에 대해서도 꼭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한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이 연결납세도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 문제가 통으로 한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는 이제 통으로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정도하고 연결납세도의 적용 절차 정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죠?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문제가 이 연결
연결납세도 하나밖에 없지만 이쪽 부분도 꼭 그죠?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되는 세법학은 문제의 이제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 문제를 많이 쪼개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5점이나 7, 8점, 많게는 10점 정도로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꼭 그죠? 자, 문제는 없지만 그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그지? 저희는 교재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비를 해놔서 연결납세도에 대한 문제를 놔두고 있지만, 그지? 그지? 연결납세도에 대한 문제를 놔두고 있지만, 그지? 나머지 부분도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8절에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그죠? 문제 1이고요. 문제 하나 있습니다. 연결납세도. 나머지 부분은 꼭 기론 정비해 놓으세요. 자, 법인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세요. 자,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를 가지고 끙끙대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도 먼저 봐야 될 건 뭐야? 물음을 먼저 보라는 것이 오케이? 그치?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럼 자, 사례는 조금 이따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가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물음 1번 가서 봅시다. 연결납세도의 적용에 있어서 각 연결 사업원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경우 단일 실체 개념과 개별 실체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연결납세도는 어떤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서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사례에 대한 요약을 넘어가서 여러분이 곧바로 가셔도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물음 1로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물음에서 물어봤던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가보시죠. 그죠? 연결납세도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죠? 과세표준과 뭐를, 세액을 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한 이론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뭐가 있고, 그죠? 단일 실체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연결 실체, 그죠? 개별 실체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그치? 그러면 개별 실체 개념을 적용을 하고 이 세액만 단순히 뭐 한다면 합산을 해버리고 과세표준만 단순히 합산을 해버린다면 뭐가 돼? 개별 실체 개념이 되는 것이야. 오케이? 근데 단일 실체 개념은 이 과세표준 계산에서도 또 세액 계산에서도 하나의 실체로 봐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용어 정의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갑법인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 갑법인의 하부에 이렇게 자, 뭐가 존재해요? A, B, C, D 이렇게 법인이 존재하는데 이 그죠? 갑법인이 지분율을 얼마를 각각 100%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100%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법인을 A 법인이다, 또 B 법인이다, C 법인이다, D 법인이다. 이때 이제 용어 정의 다시 한다는 거. 오케이? 자, 자, 법인 중에 갑법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연결 모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연결 자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을 뭐로? 하나의 실체로 봐서 뭐 하는 방법을. 자, 하나의 실체로 봐서 자, 뭐 하는 거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죠? 물음 1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 법인을, 자, 뭐라고 얘기했나? 연결 모법인이다. 즉, 연결 모법인은 뭐가 돼? 다른 법인의 발행주시총수액 100%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오케이? 그리고, 자, A, B, C, D 법인은, 그죠? 연결 모법인에 의해서 완전 지배당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이 100%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완전 지배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죠? 자, 이때 이제, 갑, 또 A, B, C, D
D 법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연결법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죠?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연결 집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멋지게 글을 써가면 되겠죠. 연결 집단 내에 그것이 자, 완전 모법인과 그것이 완전 모법인과 완전 자법인을 자법인을 뭐로 봐서 자, 단일 실체가 되니까 하나의 뭐로 실체로 뭐래서 취급해서 뭐 하는 방법이야? 과세 표준과 자, 뭐를 세액을 뭐 하는 방법이다?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항상 법학은 전부 다 답이 다 나온 거야. 과세 표준과 세액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 그럼 과세 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단위로 봐서 하나의 실체로 취급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단일 실체 개념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한다?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글을 끌어가서 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뭐가 있다?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다. 이것들을 이제 연결을 좀 해가서 글을 써놓으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별 실체 개념은 여기서 이제 끌어가면 되겠죠. 그죠? 개별 실체 개념은 무엇이다? 의의다. 또 뭐가 있다? 단점을, 장점과, 또 단점을, 이렇게 글을 끌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자, 연결 집단 내, 집단 내에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완전 뭐하고, 모법인과, 자, 완전 자법인을, 자법인을, 각각 독립된 자, 뭐로 봐서 개별 실체로 봐서 뭐해서 취급해서 간주를 내서 개별 실체로 간주해서 뭐 하는 방법이다?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를 개별 실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장점은 뭐가 돼요? 자, 이때 단일 실체 개념의 장점은 뭡니까? 오케이? 자, 경제적 실질에 뭐 한다는 것이야? 부합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연결납세도의 적용에 있어서 적용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과세행정에 편의가 도모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의 도모등 이런 것들을 글을 써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글을 잡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 전체를 연결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체 법인을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연결법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글을 꾸려가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물음 아닌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과연 우리나라 채택 방법은 뭐가 됩니까? 채택 방법은 자, 원칙은 뭐가 됩니까? 단일 실체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체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의 경우에는 자, 뭐를 쓰고 있다는 것이야? 개별 실체 개념도 실체 개념도 뭐 하고 있다는 것이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숫자가 중요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별 실체 개념을 적용하는 대표적 예가 뭐 있어요? 자, 이월결손금 공제라든가 또 비과세 소득 그러면 개별 실체 개념을 적용하는 게 첫 번째 과세 표준 계산할 때는 뭐 한다? 과세 표준 계산할 때는 당연히 개별 실체 개념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세액 공제나 뭐해서 세액 감면 등에 있어서는 뭐를 적용한다? 개별 실체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법인세 납부라든가 세율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단일 실체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연도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납세지라든가 자, 등등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세율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단일 실체 개념을 적용한다. 그래서 물음일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장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한다? 단일 실체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일부는 뭐한다? 개별 실체 개념을 섞어서 쓰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물음 2로 가면, 그죠? 자, 여기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자, 사업연도라든가 세율 적용에 있어서 역시 단일 실체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개별 납세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법인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응용하고 가셔야 돼요. 이 문제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2번. 자, 위 사례에서 2018년도에 개별 납세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이 증가, 감소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그죠? 당연히 뭐가? 법인세. 산출세액이 뭐가 된다. 그치? 산출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치? 당연히 그치? 이유는 그치? 자, 그죠? 우리가 세율을 적용에 있어서는 그치? 자, 있어서입니다. 그치? 모든 연결법인의 그치? 자, 뭐를 과세표준을 그치?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합산하여, 그죠? 자, 그죠?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치? 이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누진세율을 그죠? 그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죠? 그에 따라서 뭐가 세부담이 그죠?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치? 결론을 내시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물음 3으로 가서 1신제조 주식회사는 사신 주식회사를 연결 자본인에 포함시킬 그지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지? 이 사신주가 연결 자본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냐?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죠. 자료를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의 연결 납세제도의 적용에 대한 그지? 규정을 좀 보라는 겁니다. 연결 납세제도는 그지? 자, 모든 뭐가 그지? 그죠? 연결 법인이 그지? 뭐가 되거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치? 모든 연결법인이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 그치? 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자, 어디 주식회사 그죠? 그죠? 사신주라고 이야기했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사신 주식회사가 그죠? 자, 완전 모법인의 그치? 모법인의 그죠? 완전 지배를 받는다면,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에, 이거는 100% 지분이 될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그치? 연결, 그죠?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그치? 연결 납세 제도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치? 제도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이 100%의 지분 비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사주 조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그치? 뭐가 있어요. 도덕적 과세특례 등이 우리사회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이라든가 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서 보유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하인 경우에는 5% 미만인가요? 그때는 완전 지배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글을 꾸려가라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 연결납세도는 완벽한 단일 실체 개념으로 그죠?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단일 실체 개념을 기반으로 그죠? 일부 개별 실체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는 어느 개념? 오케이? 자, 개별 실체 개념. 오케이? 자, 어디? 그죠?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산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뭐다? 그지? 단일 실체 개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가장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그죠? 당연히 그지? 단일 실체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죠? 어디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뭐 하는 것이다. 그죠? 개별 실체 개념을 쓰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충분히 정비가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 9절로 가서 여러분하고 그죠? 정비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면서 법인세법을 마칠 생각입니다. 자, 9절 가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연결합세도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물음 1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비할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어디 간다? 제9절에 합병분할 특례로 가서 마지막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합병분할 특례도 아예 단독 문제로 출제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비하세요. 그죠? 합병분할에 대한 특례가 이제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의 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 있어요. 거기서 기업의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좀 존재하는데 그것 때문에 출제를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그런 내용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는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분할 특례로 가서 이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서 정비해 보시죠. 자, 제9절 갑시다. 자, 법인세법이 이제 가장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9절이에요. 그죠? 합병과 분할에 대한 특례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분할 등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분할에 대한 특례보다는 당연히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을 이렇게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만들면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거의 그 규정이 이 분할에 대한 특례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이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이나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입장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치? 이 합병을 과연 구조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면 얘네들을 과세 계획으로 삼을 것인가 또 삼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이제 정비할 건 뭐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적격합병의 요건을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적격합병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뭐 하지 않겠다는가? 합병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고 뭐 하겠다.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적격합병 요건 네 가지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합병 당사법인이 있을 겁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 첫 번째 이제 피합병 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존재할 거예요. 걔를 합병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이제 피합병 법인은 두 가지의 과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피합병 법인 자체에 대한 문제. 그게 뭐가 됩니까? 합병으로 인한,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의 과세 문제가 이제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적격이냐, 비적격이냐에 따라서 정리하게 됩니다. 또, 자,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 대한 뭐, 의제배당의 과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과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자,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이제 순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순자산의, 자, 승계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적격이냐, 비적격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순자산 가액과 자, 순자산, 적격합병의 경우에 순자산 가액을 뭐 한다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자산 조정 개정 항목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이제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좀 정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가 될까요? 우리는 합병의 동기를 재무관리나 경제학에서 이걸 따질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시너지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구가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기업의 액시 규모의 경제는 물론이고 조직 재편의 수단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기업의 액시
뭐 기업의 그죠? 자, 뭐하자? 조직을 그죠? 재편하고 이제 효율성,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될까요? 자, 이 피합병 법인 결손이 굉장히 많은 법인입니다. 그치? 이렇게 사옴으로써 뭐 합병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다, 이러한 이제 목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될까? 합병을 통해서 과세 소득의 조작을 하는 건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통한 뭐 그죠? 과세 소득의 뭐에 대한 과세 소득의 조작 방지를 위한 그죠? 규정들을 좀 정리하셔야 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뭐가 됩니까? 2월 결손금액, 그죠? 결손금액 공제, 승계와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2월 결손금액 승계와 공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죠?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에 대한 승계 부분도 그죠? 세액 감면에 공제 또 승계 부분도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또 나머지 뭐 대손 금이라든가 대손 충당금, 또 대손금이나 대손 충당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승계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제 합병에 대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가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가서 이를 정비를 좀 해봅시다. 이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래의 물음은 각각 독립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을법인이 2000년 설립돼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자산 100억, 부채 70억, 자본금 5억 원, 자본유예금 10억 원, 누적된 결손금이 얼마? 15억 원이 존재를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맞는 건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누적된 결손금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잘 만들었네, 문제. 두 번째, 이제, 추가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나와 있죠. 가법인 2005년 설립돼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자산은 200억, 부채는 100억, 자본금은 50억. 자본이익금 30억, 주식반환 추가금은 20억이 있고요. 자기처분이익이 10억 원이 있네요. 이익여금 20억, 이렇게 존재를 한답니다. 가법인은 사업을 확장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에 2019년 3월 1일 동종업계에 있는 을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을 위한 상법상 재반 절차를 거친 후 합병 대가로 을법인에게 60억 원 상당의 60억 원에 상당하는 합병 대가를 교부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자료를 요약할 게 뭐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료를 요약할 것이 두 당사법인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따져봅시다. 하나는 누가 존재하고요? 을법인이 존재합니다. 그치? 또 하나는 누가 존재하나요? 갑법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따질 거 뭐가 있어요? 순자산의 가액에 대해서, 그죠?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왔나? 그치? 자산은 100억, 부채는 70억, 그치? 자본금은 30억, 자본이익은 15억, 누적된 결손금이 15억이 있으니까 순자산 장부가액은 얼마가 됐어요? 30억 원이 됐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갑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순자산 가액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순자산 장부가액이 이렇게 합병 계약을 통해서 그죠? 당연히 포괄적으로 그죠? 승계가 되는 겁니다. 즉 포괄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할까요? 합병 대가를 지급할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합병 대가가 얼마가 나갔다. 그죠? 자, 60억 원의 합병 대가를 그죠?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자산 장부가액은 얼마? 30억씩 합병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다? 60억 지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60억 지급했으니까 합병으로 인한 뭐가 생겼나? 이렇게 을법인 입장에서는 양도손익이 양도이익이 당연히 30억이 생겼다는 것이야. 이 양도이익에 대해서 과연 과세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죠?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배분 비율로 인한 뭐는 고려하지 말라는가? 부당해산 부위는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은 일치하며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해 공정가액에 따라 신주를 교부한 것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물음을 물어봤네요. 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합병으로 인한 양도 이익 30억 원에서 과세할 것인가, 과세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과세 문제가 뭐에 따랐어요? 양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이제 과세 문제는 뭐가 있을까? 자, 이 법인의 주주에 대한 어떤 문제, 역시 의제 배당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피합병 법인의 과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양도 이익 30억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또 하나 주주에게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자 뭐가 역시 의제 배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갑법인의 입장에서는 순자산의 그죠 양수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자산의 그죠 승계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다면 이 합병으로 인한 역시 과세 속의 조작 방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세 속의 조작 방지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정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피합병법에 대한 과세 문제, 또 합병법에 대한 그지 과세 문제, 또 하나 뭐 있다? 과세 속의 조작 방지를 위한 그지 규정. 이 세 개가 이제 전체적인 얼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자, 물음 1로 가서 혹시 정비할 내용이 있습니다. 갑법인은 을법인에서 합병대가 60원을 지급한 경우 을법인이 얻은 양도손익에 대해서 과세 여부를 법인세법상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적용 요건과 함께 설명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역시 적격합병과 그죠? 비적격합병의 비적격합병의 그죠? 자, 그죠? 구분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적격합병과 그죠? 비적격합병의 그죠? 합병의 구분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적격합병에 대한 적격합병의 요건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꼭 하고 가셔야 돼. 이렇게 기본 문제를 줬는데 이것도 못 풀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뭐한다? 사업 목적 합병이다. 두 번째 그죠? 지분의 연속성 확보다. 세 번째, 그죠? 자, 사업의 계속성 확보다. 네 번째 규정이 이제 2018년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그죠?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목차로 쓰고 나머지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된다? 사업 목적 합병이어야 된다. 그치? 그죠? 합병 등기일 현재 그죠? 자, 그죠? 1년 이상 그지? 자,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이 한다. 이렇게 글을 써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합병으로 인한 대가입니다. 그죠? 대가의 80% 이상이 그죠?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때는 삼각합병도 허용이 되니까 모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80% 이상 지급해도 괜찮다는 거야. 세 번째 뭐가 됩니까? 그죠?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사업을 그죠? 종전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걔를 사업의 계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이 세 개 요건에 추가해서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됐다. 그래서 자, 피합병 부분에 그죠? 임직원이 그죠? 사용인의 80% 이상을 뭘 해야 됩니까? 그지? 승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이 요건을 뭐하면 모두 충족하며 모두 그죠? 충족하면 뭐가 된다? 적격합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이제 비적격 합병이라 비적격 합병이라 자, 한마디로 적격 합병이 아닌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 자, 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과세 여부에 대해서 뭐에 대한 과세 여부예요?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적격 합병이라면 그죠? 양도손익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 오케이? 자, 비적격 합병이라면 당연히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 됐나? 자, 물음이 갑법인 합병 등기일 전 을법인의 주식 10억 원 상당액을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을법인과 합병을 하면서 그 주식 상당액을 합병대가로 지급해야 돼요.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중 합병 등기일 전 취득한 주식에서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음 2에 합병 등기일 전에 보세요. 자, 합병법인이 취득한
대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존재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합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합주식은 당연히 합병대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죠? 자, 뭐한 것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그죠? 그죠? 자, 뭐한다? 처리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물음 2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될 것 같아. 3번, 역시 물음 3입니다. 자, 물음 3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을까? 다시 한번, 그죠? 이 부분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피합병법인의, 그죠? 주주는 역시 어떠한 과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까? 의제배당의 과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그죠?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 자, 적격합병이라면, 그치? 의제배당에 대해서, 그죠? 과세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가세요. 우리 의제배당은 뭐뭐 있나? 법인세법에서. 그치? 첫 번째, 역시. 자, 그죠? 주식의 소각, 또 감자, 또 합병, 분할, 또 해산 등으로 인해서, 역시. 자,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답니다. 배당으로 본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적격 합병이었다면 당연히 역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글을 쓰시라는 거. 자, 물음 4로 가서 정리할 내용입니다. 자, 물음 4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월결손의 승계는 어느 경우만 가능할까요? 오로지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적격합병 onl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월결손은 역시 자, 언제 승계하는 것이야? 적격합병의 경우에 승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시 자, 이월결손금의 공제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이월결손금은 그죠? 자, 승계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역시 자, 당연히 적격합병 only만 된다는 겁니다. only예요, only. 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럼 그지? 승계할 그지? 이월결손금의 범위입니다. 결손금의 범위죠.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역시 합병 등기일 전, 그죠? 10년 이내에 발생한 거가 된다는 거. 역시 전 얼마?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 계산상 공개되지 않는 걸 말한다. 자, 그리고 그죠? 결손금액 역시 이월 결손금 공제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제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자,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합병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뭐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어디서만 공제를 한다?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자 보세요, 승계한 자, 어디에서? 사업에서 발생한, 자, 어디서만?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범위, 그죠? 내에서만 만다 공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자, 보세요. 이 을법인이 소멸을 했고, 그죠? 자, 이월결손금이 이렇게 승계가 됐고, 이 을법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죠?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승계 이월결손금이, 자, 우리가 이제 자료에서 보듯이 15억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한 각 사무 소득금액이 얼마예요? 소득금액이 10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10억만 공제가 되는 것이 모두 다 당연도에 공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이것 때문에 뭐 하라는 것이야? 우리 법인세법은 반드시 구분격리 의무를 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그치? 그리고 물음 5로 가서 자, 만일 위의 합병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불균등 합병이고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가 있다면 이익의 분여자와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영리내역법인인 경우에 당사자간 과세 문제를
그치?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물음호에서는 이익을 분여한 자는 뭐다? 부당해서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럼 자, 물음호에서 정리할 건 뭐가 있다? 그치? 자, 이익 분여자의 경우에는 그죠? 분여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제기됩니까? 당연히 부당해서 부인 규정이 그죠? 부당해서 그치?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 이익을 분여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당연히 그치? 자, 뭘 해야 됩니까? 해당 그치? 주식의 그치? 유가증권 가액에 대해서 유가증권 그죠? 가액을 그치? 이렇게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 그치? 정비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병분할 특례에 대한 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 하나만 정리를 제대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완벽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물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정확한 커다란 뭐가 나올지를 먼저 지배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을 마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법인세법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린다면,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제가 늘 했던 것처럼 그죠? 정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위에서 목차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차를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그치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법학이라는 건 그치 물음에 다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답을 잘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그치? 법인세법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스피드가 더 붙겠네요. 오케이? 상증세법도 그치? 부가가치세법 이쪽 부분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도 뭐 굉장히 수월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니까요. 그치?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들으면서 잘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